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 음재훈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간략히 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대표님은 그 서울대 공대 졸업하신 거죠? 화공과. 아, 자연대 화학과를 졸업하시고 그 맥킨지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셔서 스탠포드 MBA를 졸업을 하시고 몇 년도 졸업 클래스시죠? 제가 그 스탠포드 MBA 99년도 졸업이니까 97년부터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그 다니시면서 IMF가 딱 터지시고 그런 다음에 딱 졸업하실 때쯤 돼서 닷컴이 완전히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졸업하시고 바로 그 VC로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건가요? 그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아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97년 이제 IMF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은 원화로 학비를 모아놨던 게 정말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저하고 그 태국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남아 출신 4명 학생이 우리 지금 학교 못 다니게 됐다 해가지고 그 학장을 찾아갔습니다. 학장을 찾아가가지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불우한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장학금을 받고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간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삼성 벤처스에서 아마 삼성에서 일을 하셨죠? 예, 그 제가 이제 정말 우연한 기회에 99년도에 졸업했을 당시가 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닷컴 버블의 정말 최고 피크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벤처 캐피탈사들이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 MBA를 갓 졸업한 학생을 뽑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닷컴 비즈니스 플랜이 많이 쌓이고 그 VC들 입장에서는 이 닷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MBA들을 뽑아가지고 한번 분석을 시켜보자. 그래서 그런 기회가 돼서 그 현재 있는 그 Vertex Management라고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벤처 캐피탈사의 이제 미국 오피스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그 벤처 투자 업계를 배운 다음에 2003년에 이제 삼성에서 그 미국 쪽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그쪽에 리크루팅이 돼서 그쪽 그 미주 사무소를 설립하고 2003년에 시작해서 4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참 다이얼패드도 잠깐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예, 사실은 그 제가 MBA만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만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가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 스타트업의 오퍼레이팅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를 스스로 굉장히 그 컴플렉스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대하는 그 스타트업 창업하신 분들의 어떤 그 애환이랄까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 버텍스라는 데 그 제 적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패드라는 그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스타트업에 가서 첫 번째 그 비즈니스 담당으로 거의 2년 가까이 거기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이얼패드는 새로운 기술의 옛날에 그 자회사로서 그 인터넷 전화 쪽에서의 그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해서 당시에는 엄청난 그 화제의 기업이었죠. 그런 다음에 삼성벤처스에 계시다가 트랜스링크를 시작하신 것은 언제셨죠? 그러니까 트랜스랭크는 2007년에 창업을 하게 됐고 창업하게 된 배경은 저하고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일본 친구, 대만 친구, 즉 한국, 일본, 대만의 대표적인 IT 기업의 미국 투자 대표를 했던 우리 멤버끼리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저희 4사람이 이제 공동 창업을 하고 저희 일본 친구, 대만 친구,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서울에 계시는 우리 박성빈 대표까지 해서 시작을 한 다음에 벌써 8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그 영역도 좀 확대를 해서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제 중국까지 커버를 하고 저희 이제 추가적으로 서울 외에도 동경, 북경, 타이페이의 이제 파트너들이 이제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업체 위주로 투자를 하고 분야는 IT 분야를 하는데 저희가 미국의 수많은 벤처 캐피탈사들하고 차별화가 되고 경쟁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의 차별화된 어떤 밸류는
결국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그 IT 업체들, 고객이나 파트너가 될 만한 그런 업체들을 연결을 해주고 그 덕분에 저희가 좋은 업체를 소개받아서 그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시장 검증, 기술 제품력 검증, 그다음에 그 업체의 영업력 검증을 한 다음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 모델입니다. 네, 제가 처음 트랜스링크를 방문했을 때 참 그 인상적이고 좀 놀랐던 것은 그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분이 세 분이 이렇게 각기 사무실에 앉아서 굉장히 사이좋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게 그 가능한가요? 제가 그래서 토시상한테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트랜스링크를 이렇게 셋이서 한다고 그랬을 때 자기 일본 선배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말리더라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사이좋게 하기 어려울 거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그 주위에서 보기에도 잘 그걸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계신데 그 비결이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 그 파트너 멤버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사실은 각자 자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고 뭐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을 한 다음에 15년 전에서 20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MBA 과정을 미국에서 하고 그동안의 벤처 투자 경력은 사실은 미국에서 쭉 쌓았던 거죠.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발표하실 분들은 이미 실리콘밸리에 사시면서 이제 충분히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그 동네로 가게 되면 어떤 자국의 출신 성분이라는 거가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거를 나름대로 차별화를 위해서 레버리지를 하지만 다 같은 실리콘밸리 사람으로 굉장히 그게 융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는 이제 그 한국, 일본 국기, 그 다음에 중국, 대만 국기가 이렇게 나란히 놓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 실제로 저희가 저희 출자사들 이제 그 대만 출자사한테 미팅을 할 때는 중국기를 빼고 그 다음에 중국 출자사를 만날 때는 대만기를 일부러 뺍니다.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이미 출신 국가들은 다 다르지만 실리콘밸리라는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런 그 멜팅팟에서 15년, 20년 동안 이제 수많은 정말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뭐 미국 사람, 본토 사람도 있지만은 특히 실리콘밸리 보면 그 아시아계 인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계도 많고 인도계도 많고 뭐 유럽인 친구도 많고 유태계도 많고 근데 다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요.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좀 제가 실리콘밸리 가서 사실 VC들을 보면서 놀란 것은 VC 사이에도 엄청난 경쟁이 있고 특히 그 좋은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뭐랄까 밸류를 그쪽에 주지 않으면은 그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랐었는데요. 그 한번 그 트랜스링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떤 밸류를 트랜스링크가 저런 좋은 회사들한테 줘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여기 청중분들 중에서 벤처 캐피탈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몇 분이나 벤처 캐피탈 쪽에 관심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VC가 되거나 뭐 VC랑 일하는 거에 그러니까 관심이 그게 지금 많으신 분. 당장이든 나중에든 몇 분 계시네요. 그 사실은 이쪽 투자 업계에 있다 보면 그 금방 느끼는 게 사실은 좋은 업체를 판단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반적인 지식 수준 이상,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식만 있으면 금방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를 여기 계신 분들 10분한테 소개를 하면 다 공통적으로 이 업체 좋은 업체다. 그리고 이 업체는 좋은 업체가 아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좋은 업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지만 좋은 업체일수록 골라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받게 할 수 있는지가 벤처 캐피탈의 스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실리콘밸리의 유명 VC들 또 국내 유명 VC들은 나름대로 그 수년간 투자를 하면서 좋은 업체에 투자한 트랙 레코드가 쌓여 가지고 거기에 이제 좋은 업체를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생기는데 저희는 8년 전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신생이고 그래서 저희가 신생 VC로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링크에 줄 수 있는 차별화는 아시아 쪽의 고객이나 파트너사를
누구보다도 잘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밸류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게 8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자리가 잡혀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업체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는 좋은 업체들이 소개를 받아서 저희를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보시면 저희 지금 6개 업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상장한 업체도 한 3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인수된 업체가 지금까지 한 7개 정도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그 카보나이트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PC의 그 백업 솔루션입니다. 뭐 PC를 잃어버리시거나 하드가 깨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에서 모든 파일들을 클라우드에서 백업을 하는 솔루션이라 이 업체는 3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상장을 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다 완전히 엑시스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업체 유미는 그 비디오 광고 네트워크 업체입니다. 미국에선 가장 큰 비디오 광고 네트워크 업체고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삼성하고 같이 이제 스마트 TV 쪽으로 업체를 연결을 해주면서 저희가 같이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몬타지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사실은 중국계 파운더들이 중국 상해 베이스로 시작을 했는데 2년 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최근에 그 업체가 다시 인수가 돼서 지금 중국의 재상장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다시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업체는 사실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M&A 된 업체인데 그 소셜 미디어 마케팅 플랫폼을 갖고 있는 와일드파이어라는 업체는 이 업체도 한 3년 전에 저희가 투자한 지 한 8개월 만에 바로 구글한테 인수가 돼서 뭐 나름대로 IRR은 좋았지만은 기대보다 이제 좀 더 오래 갈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 그 클라우던이라고 해서 그 엔터프라이즈 앱의 그 클라우드화 솔루션을 하는 업체인데 드롭박스라는 그 미국 업체한테 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난달에 그 우버가 처음으로 인수한 업체가 저희가 한참 전에 거의 8년 전에 투자했던 그 디카르타라고 그 매핑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쭉 드렸지만은 사실은 저희는 그 반도체 부품부터 해서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게임, 광고 네트워크 등등 두루두루 다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고 분야에 따라서는 이제 저는 사실은 컨슈머 테크 즉 그 모바일 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광고 쪽을 보고 우리 일본 파트너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라든지 클라우드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 솔루션 우리 대면 파트너는 이제 부품이나 하드웨어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업체 중에서는 그 미스핏이라고 그 피트니스 트래커 하는 업체 아마 핏빗이나 미스핏은 들어보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지금은 이제 모든 메시징을 다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비디오 그 메시징 비디오 콜링을 비디오 했던 메신저죠. 탱고라는 업체 그다음에 게임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게임 쪽에 모네티제이션 플랫폼을 갖고 있는 챗부스트 그다음에 모바일 쪽에 앱 서치를 갖고 있는 그 퀵시라는 업체 그다음에 캠코드는 저희가 작년에 투자한 업체인데 그 모바일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그 뭐 레벨을 깨거나 보스 몬스터를 깨거나 어떤 퍼즐을 풀거나 했을 때 그걸 공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그거를 게임 내에서 SDK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걸로 원클릭으로 비디오 클리핑이 되고 그게 쉐어링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이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게임 개발사는 유일하게 딱 하나 투자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 달에 그 출시가 되는 그 크로노블레이드라는 게임을 개발한 엔웨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은 거 아닌가요? 그 반도체부터 게임까지 하신다는 거는 그렇죠. 감당이 범위가 좀- 넓은데 이게 저희 파트너들의 전공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만 파트너는 반도체 투자만 20년 동안 했던 친구고 그 친구가 투자한 반도체 스타트업 중에서 나스닥 상장한 업체가 11개입니다. 아마 실리콘밸리에서도 그 트랙 레코드 맞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일본 파트너는 원래 미쓰비시 상사 출신에서 그 일본 그 상사 출신인데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일본에 수입해서 일본 쪽에서 영업을 했던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도 일본 쪽에 계속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체들 연결하고 저는 아무래도 삼성에 있다 보니까 어떤 컨슈머 테크 관련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게 됐고 게임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뭐 트랜스링크 최고 가치는 우리한테 투자를 받으면은 아시아는 꽉 잡게 해주겠다 뭐 그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또 인상적인 게요. 이렇게 그 저는 이렇게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여기 있는 많은 회사들을 실제로 만나봤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또 이렇게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기술들을 쌓아가는 그런 회사들도 많고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데서 큰 투자를 또 받기도 하고요. 근데 상당히 정말 그 M&A가 활발하네요. 예, 그게 옛날부터 그런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그런 건가요? 제가 이 우버에 인수된 디카르타라든지 특히 클라우드오는 만나고 어떻게 저 회사가 됐을까? 저 회사가 사실은 그 이런 경쟁에서 좀 이기기가 좀 어렵겠다. 기술은 좋지만 워낙 비슷한 클라우드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딱 드랍박스에 인수됐다든지 이런 점이 놀라운데 이게 특히 요즘의 트렌드인가요? 아니면 옛날부터 실리콘밸리는 그랬나요? 그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실리콘밸리 쪽의 엑싯의 비중을 보면 M&A하고 IPO 비중 중에서 IPO까지 가는 경우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 정도도 안 됩니다. 그 IPO라는 게 그리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IPO를 갈 수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기준선 바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뱅커들을 얘기를 해보면 그 미국에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연매출 기준으로 한 1억 불 정도의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이미 내고 있거나 조만간 수익이 바로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정도에 와 있는 업체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 정도 기준선도 모자라서 이 IPO를 갔을 때 소위 말하는 빅 스플래시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업체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작년에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매출 수준도 뭐 수억 불 이상 뭐 조 단위로 매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도 한참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IPO 가는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M&A 그리고 M&A 중에서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좋은 M&A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투자 대비 굉장히 좋은 그 멀티플을 받고 몇 배수로 먹는 M&A가 있고 사실은 제가 보기엔 3분의 2 이상은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을 못 뽑을 정도로 그 소위 말해서 정리 인수가 되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최근 트렌드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예전보다 M&A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큰 업체들 간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그 3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뭐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페이스북하고 구글하고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추가로 한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업체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체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야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따라서 뭐 무인 자동차부터 해서 드론부터 해서 뭐 배달 서비스 등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체 R&D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런 큰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자체 R&D로부터 무에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 분야에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검증이 된 업체들을 인수를 하는 전략으로 많이 갑니다. 그 우버에 인수된 디칼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스타트업이고 우버가 사실은 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앱 자체가 사실은 매핑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앱이잖아요. 근데 그 매핑의 그 플랫폼을 우버는 지금까지 구글에 100% 의존을 하고 있었고 물론 구글이 그 업체에 투자를 했음에도 우버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버 입장에서 보면 구글에 종속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구글 다음으로 가장 매핑 플랫폼이 좋은 업체를 이제 골라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 지금 제가 Q&A 심플로우를 보니까 너무 또 투자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가 있는데요. 마지막 저기 PL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요거는 하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기억에 남냐 하면요. 필은 그 삼성하고 알리바바하고 저희가 공동 투자를 했던 업체인데 그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스마트폰에서 TV 리모컨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갤럭시 폰에서 사실은 이제 왓천이라는 서비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서비스를 파워를 했던 업체가 이제 필인데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이 업체가 삼성하고 그 소위 말해서 인터그레이션 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게 고생한 보람이 결국은 나중에 출시된 다음에 이제 많이 느껴졌다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성은 거의 저희하고 같이 2년 동안 이 업체 투자 검토를 하고 실사를 했는데 알리바바는 미팅 2번 만에 투자 결정이 됐다는 부분. 네, 그게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지금 뭐 실행력이랄까 이게 엄청난 것 같네요. 지금 투자하는 그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빠른 그 판단력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따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 실리콘밸리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의 뭐랄까 삶이란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대략 그 하루의 그런 생활이랄까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굉장히 뭐 이렇게 화려하고 실리콘밸리에 살면은 뭐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맨날 뭐 이런 유명 뭐 스타트업 사람 뭐 만나고 뭐 이러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옆에서 뵈니까 정말 이 딜 플로우를 하나라도 더 보기 위해서 진짜 이 분초를 쪼개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VC들이 한국 VC나 미국 VC하고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뭐 국내 VC들 아실 거고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오신 분들은 다 뭐 실리콘밸리 VC들 만나보셨을 텐데요. VC라는 거가 몸으로 뛰는 노가다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좋은 업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업체들을 만나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업계에서 얘기할 때 미팅을 업체를 100개를 하면 그 중에서 실사까지 가는 거가 한 5개에서 10개. 그리고 실사한 업체 중에서 투자까지 가는 거가 10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의 업체에 투자하기 위해서 100여 군데의 업체를 만나게 되는데 그거는 다 저희가 찾아가고 만나야 되고 같이 뛰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나의 업체를 찾았는데 저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리고 저희가 밸류를 보여드리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그게 다 노가다입니다. 그 업체를 데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 같이 와서 미팅들을 쭉 어레인지를 하고 같이 이제 택시 타고 다니면서 미팅하고 어레인지하고 끝나고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의 작업이 저나 저희 파트너들이 다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뭐 간혹 가다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트워킹 파티라고 해서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을 이제 뵐 기회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 배분으로 보면 뭐 당연히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래서 크게 보면 벤처 캐피탈의 그 업무를 분담을 하게 되면 3분의 1씩 쪼개집니다. 3분의 1은 저희도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할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펀드레이징을 하는 데가 한 3분의 1 정도의 시간과 노력.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투자했던 업체를 잘 성장을 하고 위기 상황에서 뭐 재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뭐 고객이나 파트너사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작업이 3분의 1.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업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뛰는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럼 1년에 한 몇 개의 업체들을 보통 만나세요? 그러니까 딜 플로우를 본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실리콘밸리 잘 나가는 VC라 그러면 한 1년에 어느 정도 만난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 결국은 파트너당 몇 개 업체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은 그 하루에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업체를 만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만난다 그러면 그 사실은 휴일이나 이런 부분을 빼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한 250개 정도의 업체가 되지 않느냐 평균적으로. 예, 그렇게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하는 업체가 1년에 하나 내지 2개 정도.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만나도 거절받는 게 당하는 게 당연한 거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스테이지에 따라서 아주 초기 단계 시드 스테이지에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업체들을 초기에 투자하는 VC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보다 조금 더 전형적인 VC,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그 저를 만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15년이 넘도록 투자를 계속 해오고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을 봐왔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흥분되고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때가 없다. 그거는 하드웨어의 르네상스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드웨어 쪽 관련된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 쪽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하드웨어하고 지금 하드웨어하고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 하드웨어를 제대로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드웨어만 잘해가지고는 본전도 못 찾고요. 하드웨어 플러스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앱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앱 개발, 그 다음에 백엔드 쪽에서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갖춰야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디자인 능력까지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하드웨어를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론트엔드의 앱 개발, 백엔드의 클라우드 서비스, 디자인까지 다 해야 되는 종합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하드웨어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과정을 맡으셨고, 그렇지만은 그 성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그 빠른 시간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게, 하드웨어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한 미스핏 같은 경우에 그 단가가 100불이거든요. 근데 100불짜리를 100만 개만 팔면 금방 1억 불이고 IPO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많은 IT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는 소프트웨어 출신이든 하드웨어 출신이든 소프트웨어만 하는 경우, 하드웨어만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요. 그 사실은 이 종합예술 쪽에서 가장 선도 업체가 결국은 애플이겠죠. 애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쪽, 그 다음에 어떤 그 앞단의 소프트웨어, 뒷단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이제 다 갖추고 거기다가 디자인 영역까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의 그 벤치마크가 결국은 애플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구글에서도 하드웨어 쪽 관련돼서 업체들을 인수하고,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뭐 VR 쪽 관련돼서 하드웨어 업체를 인수를 했던 부분들이 다 결국은 그게 다 어우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전공 분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두루두루 다 잘해야 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소개드리는 업체들, 웨어러블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로보틱스, IoT 이런 업체들 중에서 성공하는 업체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3박자, 4박자를 다 갖춘 업체들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또 이 경쟁도 대단하고, 정말 그런 맥락에서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를 하고 뭐 드론을 띄우고 뭐 구글이 그 IoT 그 네스트를 인수하고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네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버라든지 뭐 샤오미의 밸류에이션이 40조가 넘고 그런 그 요즘의 상황을 보고, 사실 한국에서 제가 뵙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버블 아니냐고. 특히 2000년의 그 버블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것도 또 꺼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그 시콰이어 캐피탈의 모리츠 회장도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또 마크 앤드리슨이 반박을 하고 그런 또 상황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기에는. 그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업체든 어떤 업계든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I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버블은 항상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버블이 어느 정도 규모냐의 퀘스천이고, 그 버블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의 두 가지 퀘스천인데, 저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번역상에서 조금 이제 그 디테일이 빠진 것 같은데, 그 시코의 마이크 모리츠가 얘기한 뭐 실리콘밸리의 버블 붕괴 멀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아무나 붙잡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느 타이밍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붕괴가 될 거냐가 핵심인데, 사실은 큰 IT 쪽의 버블이라고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은 닷컴 버블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닷컴 버블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닷컴 시절에는 그 매트릭스라고 매저됐던 게 그 소위 말하는 아이볼, 페이지 뷰,
뭐 이런 부분, 비지터, 뷰어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매트릭스 자체들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앱 유저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 거의 10년 이상 전보다 지금이 그 광고 쪽의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진화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엔게이지먼트가 많은 유저들을 모니타이즈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고 그게 거의 공식화되다 보니까 사실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사실은 매출을 올리는 데 포커스를 안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은 상장 후에 어떤 모네티제이션 쪽을 이제 소위 말해서 레버를 틀기 시작하면서 점점 확대를 하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그 페이스북이 모바일 쪽의 매출이 거의 전무했었어요. 근데 모바일 쪽의 매출을 이제 시작해야지 하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정말 1년 만에 어떤 업체보다 모바일 쪽의 매출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업체가 돼 버렸고 구체적으로 우버하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두 업체가 다 이미 매출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우버하고 샤오미가 지금까지 스타트업 역사상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40에서 45 빌리언의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빨리 빌리언 단위의 매출을 하고 있고 그 매출 성장률이 1년에 몇 배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이 과연 버블이냐?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그 40에서 45 빌리언의 밸류에이션을 정하고 리드하는 그 업체들은 그 VC가 아닙니다. VC의 규모를 훨씬 더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퍼블릭 마켓에서 IPO 주식에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업체들이 아직 비상장 업체에 투자를 하느냐? 왜냐하면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업사이드가 거의 없거든요. 페이스북이 사실은 상장을 한 다음에 사실은 IPO 과정에서 좀 실수도 있고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IPO 당시의 주가의 2배 이상 정도로 올라왔는데 그 IPO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2배만 먹는 것보다는 비상장인 상황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그 업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상장한 다음에 또 2배를 먹기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업체들의 매출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버블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팩트를 모르고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 회사들이 이런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력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뭐 시간이 벌써 뭐 거의 다 돼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간략히 요즘 투자하시는 회사 중에서 좀 흥미로운 회사 몇 가지만 좀 찍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쪽에 출자사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 출자사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버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웨어러블도 있고 뭐 IoT, 그다음에 그 드론 포함해서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각종 그런 소위 말하는 새로운 트렌드들의 업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로보틱스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 그 사실은 이제 제조 쪽에 쓰이는 인더스트리얼 로보트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점점 이제 그 컨슈머를 대하는 그 컨슈머향 로보틱스 업체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왜 요즘에 나오느냐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 사실은 로보틱스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융합되어 있는 종합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어떤 그 빅데이터라든지 센서 기술이라든지 음성 인식 기술 이런 부분들이 진화를 어느 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컨슈머를 대하는 어떤 로봇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쪽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한국이나 중국 쪽에 이미 굉장히 큰 규모로 자리를 잡고 있는 e스포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 e스포츠는 이 규모도 미국 쪽에서도 많이 크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약간 언더성에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 사실은 이제 e스포츠 관련돼서도 그 사실 미국 쪽에서의 어떤 그런 스타트업들도 같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 중국세의 그 실리콘밸리 투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텐센트가 드디어 200조 회사가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그리고 뭐 알리바바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바이두의 샤오미까지도 적극적으로 실리콘밸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기에 중국의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적극적이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쪽에서 파운더 겸 최고 경영자들이 직접 와서 업체들을 만나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팅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만에 의사 결정이 바로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 있는 그런 이 IT 업체들 텐센트나 알리바바, 샤오미 포함해서 이미 최고 경영진에서 실리콘밸리 그 메인스트림에 있었던 그 인사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 CFO를 했었고 최고 투자 쪽 담당, 전략 담당했던 조사이는 그 중국계지만은 미국 쪽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오래 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텐센트나 바이두도 마찬가지로 파운더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창업을 했었던, 그 다음에 뭐 샤오미의 파운더가 제가 기억하기로 코파운더가 9명인가요? 그 방문하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또 미국에서 또 그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다 구글 보니까 같은 데서 일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태생부터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글로벌화되어 있는 경영 마인드세트, 그러다 보니까 M&A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방식으로 그거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기존의 R&D 역량을 외주를 준다. 그래서 협력 모델로 이제 가져간다. 그리고 인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인수를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하셨을 때도 그 한국의 그 스타트업에도 박세리 모먼트가 이렇게 올 것이다 이런 뭐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요. 15년간 많은 한국의 그런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로 오는 거를 봐오셨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는데 요즘 스타트업이 옛날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충고랄까 그 본인의 생각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한 18년 정도 거기에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사실은 제가 학생 때부터도 계속 찾아오시는 그 국내 스타트업들을 많이 보고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 쪽 15년 동안 하면서도 제가 보기에 국내에서 오신 업체들을 수백 개를 만났을 텐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 갈수록 퀄리티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퀄리티들이 좋아지고 있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늘상 하는 얘기가 기술은 좋은데 마케팅을 못해.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마케팅 능력도 다 갖고 계시고 어떤 제품 개발 능력, 그 다음에 시장 전체에 대한 트렌드도 읽는 부분이 많고요. 이제 그 사실 크게 보면 이제 두 종류의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계 분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 그 미미박스의 하영석 대표 같이 한국에서 창업을 하시고 그 어느 정도 그 포뮬러를 만드신 다음에 미국으로 바로 오시고 중국에도 진출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수인 대표님 같이 한국에서 맨 땅으로 바로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그 두 주먹 불 끈 쥐고 창업을 하시는 케이스. 근데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는 패스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 투수가 돼서 유현진 선수 같이 메이저리그에 바로 입성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추신수 선수 같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마이너리그부터 거쳐서 차근차근 밟아와서 실리콘밸리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역량과 배경에 맞는 패스를 정해서 남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맞는 패스를 걷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배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요. 여기 심플로우로 온 그 많은 질문들을 지금 받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미 초과가 돼서 또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